전쟁이 저의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남편, 일상, 그리고 웃음을 잃은 딸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눈 덮인 거리에서 한국 강원도의 사과밭까지 이 어머니는 어떻게 딸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땅 한국으로 떠날 결심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녀가 처음 도착한 한국에서 마주한 건 상상도 못한 문화 충격과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요?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에서 새 인생을 시작한 러시아 피아노 교사의 눈물겨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렇게까지 삶이 낯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건 눈이 쏟아지던 어느 겨울 밤이었습니다.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던 35세 피아노 교사 나타샤 이바노브나입니다. 지금은 한국 강원도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지만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건 2년 전 전쟁으로 남편을 잃으면서부터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작은 음악학원에서 수업을 마친 후였습니다. 어린 학생이 마지막 음을 틀리자 조금 웃으며 쇼팽도 실수했을 거야 라고 말한 게 제 마지막 농담이었죠. 학생이 떠난 뒤 눈 덮인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이 올 때마다 제 남편 알렉세이를 생각하게 됩니다. 전장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 공식적으로는 실종, 사실상 사망. 그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징집을 피하지 못했고 떠난 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딸 소피아는 학교에서 들은 전쟁 영웅 이야기를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쟁의 영웅, 제겐 가족을 앗아간 재앙일 뿐이었습니다. 거리에 나가면 텅 빈 가게 진열대, 사람들의 침묵,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검열 소식. 이런 현실 속에서 소피아가 자라는 걸 보는 건 고통이었습니다. 늦은 밤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을 뒤적이다가 우연히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촌스럽다는 첫인상은 금세 사라졌고 조용히 눈 내리는 한국의 거리를 보며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색하기 시작한 게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시스템, 의료 접근성 우수, 여성이 혼자 살아도 안전한 나라, 하나하나 읽으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 이주한 러시아 여성 올가의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부산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해 살아가는 모습을 일기처럼 담고 있었는데 그래서 느껴지는 평온함과 안정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올가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감사하게도 그녀는 흔쾌히 화상통화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통화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올가는 말했습니다. 나타샤, 한국은 정말 안전해요. 소피아 같은 아이들도 밤에 혼자 나갈 수 있을 만큼요. 물론 쉽진 않아요. 언어도 문화도 다르니까. 하지만 살아볼 만해요. 그 후 저는 한국러시아 문화교류 온라인 포럼에 가입했고 거기서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있다는 김준호 씨. 그는 러시아 문학에 관심이 많았고 저의 피아노 연주 영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번역기를 통해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우리는 점점 서로의 삶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저에게 사과밭 사진을 보내주었고 저는 그에게 소피아의 그림과 저녁 피아노 연습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하루하루 쌓여갔고 저는 이 낯선 남자에게서 묘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장애물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 미하일입니다. 전형적인 러시아식 가치관을 지닌 분이셨고 가족과 조국을 신성시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을 방문한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한국 이주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미쳤구나, 나타샤. 전쟁 중이라고 다 도망치니? 내 할머니가 살았던 이 집, 내가 자란 도시를 버리고 아시아로 간다고? 무슨 생각이니? 아버지의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밤 전쟁 악몽에 시달리며 깨어난 소피아를 바라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당하겠다고요.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 그곳은 저와 소피아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낯선 인연과 깊어지는 갈등, 한국으로의 이주는 막연한 꿈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씨와는 하루도 빠짐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사과밭 사진뿐 아니라 계절이 바뀔 때마다 농장의 풍경을 영상으로 보내주었고 어느 날은 직접 수확한 사과를 보여주며
한국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투박하지만 따뜻했고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준호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농촌 총각 구출 프로그램으로 국제 결혼을 알아봤었어요. 하지만 조건보다 진심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죠. 나타샤 씨와 이야기 나누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그 말에 저도 제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알렉세이를 잃고 난 후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살았다는 것. 전쟁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매일 체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 소피아가 지금 이대로 자란다면 미래가 없다는 것까지요. 소피아는 처음엔 준호 씨와의 화상통화에 낯설어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헬로라고 인사하더니 번역기 없이도 한국어 단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과 주세요. 같은 짧은 말들을 따라하며 웃음을 터뜨리는 소피아를 보며 저는 조금씩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어쩌면 진짜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러시아의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음악학원은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졌고 저희 동네에서도 매일같이 누군가가 도시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2배 이상 뛰었고 거리에는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소피아의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체육 시간 대신 군사 훈련을 하고 어린이들에게 군복을 입히고 행진 연습을 시키는 장면을 보며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 즈음 올가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올가, 나 정말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그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관광 비자를 먼저 신청해봐요. 그리고 김준호 씨가 초청장을 써줄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저는 비자 신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망설임 없이 초청장을 보내주었고 소피아의 여권도 급히 발급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아버지께 전했을 때 그는 분노했습니다. 러시아인의 자존심은 어디 두고? 내 남편은 조국을 위해 싸우다 목숨을 바쳤는데 너는 도망쳐? 그것도 아시아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나타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짐을 싸서 제 집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저는 멍한 상태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한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소피아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기본적인 인사말, 숫자, 그리고 일상 표현을 외웠습니다. 어느 날엔 소피아와 함께 김치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올가가 보내준 레시피를 따라 고춧가루와 마늘을 넣고 배추를 버무렸는데 결과는 맵고 짰습니다. 소피아는 입에 넣자마자 으악, 너무 매워 하며 얼굴을 찡그렸지만 이내 웃음을 터뜨렸고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 저희 모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자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는 날마다 더 많은 시간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배우며 보냈습니다. 특히 소피아는 K-팝 댄스를 따라하며 한국어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피아노 앞에 앉아 한국 가곡, 고향의 봄을 연주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쩌면 저희의 봄도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비자 승인. 메일을 열어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피아를 꼭 안고 우리 이제 떠날 수 있어라고 말하자 아이는 믿기지 않는 듯 저를 바라보다가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저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준호 씨가 저희를 받아줄까? 문화의 차이, 언어의 벽, 모든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2025년 4월 저와 소피아는 한국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시설과 질서정연한 분위기, 그리고 어디서도 들리지 않는 군화 소리와 확성기 방송, 모든 것이 너무 조용하고 또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긴장감과 설렘 속에서 준호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피곤해 지친 소피아를 조심스럽게 안아주던 그의 모습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강원도까지의 이동은 저에게 작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 고속버스 터미널의 시스템, 휴게소에서 먹은 김밥과 된장국까지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은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편리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깨끗하고 체계적인 풍경 속에서 저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의 집은 산자락에 위치한 소박한 농가였지만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사용하시던 전통적인 살림살이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현대식으로 개조한 부엌과 욕실도 있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낯선 이불 아래에서 소피아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하지만 곧 현실은 저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벽은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고 좌식 식탁에 앉아 식사하는 것은 무릎이 아파 힘들기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운 음식 김치, 고추장, 된장찌개 소피아는 몇 입 먹지도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어도 큰 장벽이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저희는 종종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계산대 직원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줄이 막히면 뒷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특히 소피아는 학교에서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니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엄마,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말은 제 가슴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아이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죄책감에 잠 못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건 아닐까? 이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 게다가 준호 씨와의 관계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저희를 도우려 했지만 가끔씩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가족의 개념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저는 독립적으로 살아온 시간이 길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들과 같이 드라마를 보는 시간에 저는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아 있고 싶었습니다. 준호 씨는 그것이 거리감이라 느꼈고 저는 오히려 그것이 존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긴장감은 결국 준호 씨의 어머니가 저희를 방문하면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희를 처음 봤을 때 환하게 웃으셨지만 이내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언어는 전혀 통하지 않았고 행동 하나하나가 문화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식사 중간에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것이 예의 없음이라고 여겼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식사 준비 중 발생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조리했는데 그녀는 재료의 순서를 지켜야 한다며 크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준호 씨는 저희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려 애썼지만 오히려 더욱 난처한 입장이 되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이미 잠이 들었고 저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가야 할까,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러시아로 돌아가면 친숙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전쟁도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올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음을 참으며 저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 말을 듣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타샤, 나도 그랬어. 초반에는 정말 힘들었어. 하루에도 몇 번씩 짐 싸서 돌아가고 싶었지.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줘.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루하루 적응해봐. 그녀의 말은 제 마음에 작은 등불을 켜주었습니다. 그 시각 러시아의 아버지도 잠 못 이루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침묵과 선동만이 가득했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반대가 혹시나 제 인생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이상 낭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가능성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와 소피아는 이제 두 세계 사이에 서 있었고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 선택에는 희생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소피아가 전쟁 소리에 깨어나지 않도록 이곳에서 저희의 뿌리를 내리기로 말입니다. 새로운 뿌리 내리기. 준호 씨 어머니와의 갈등 이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소피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이곳에서 도전하고 부딪히며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먼저 한국어 학습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일기장에 짧은 문장이라도 매일 적어보려 노력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간단한 인사말부터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엔 혀가 꼬이고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말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도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친절이 그녀를 포용해 주었습니다. 한 아이가 소피아에게 K-팝 좋아해? 라고 묻고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이자 즉석에서 방탄소년단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소피아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고 방과 후엔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뛰어놀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준호 씨도 저희 모녀를 위해 애써주었습니다. 제가 음악을 다시 가르칠 수 있도록 인근 문화센터와 연결해 주었고, 센터에서는 러시아 출신이라는 배경에 흥미를 가지며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저는 피아노 수업을 시작하며 한국 사람들에게 나타샤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피아노를 통해 아이들과 어머니들과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말은 아직 부족하지만 음악이라는 언어는 국경과 문화를 뛰어넘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건반을 두드리는 아이들의 눈빛, 그들의 부모가 보내는 미소는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와의 관계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러시아 전통 수프 보르시를 정성껏 끓여 대접했는데 그녀가 조용히 수저를 들고 국물을 맛보시더니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제가 만든 보르시를 3번이나 더 드셨고 처음으로 맛있어요라는 한국어 단어를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말보다는 눈빛과 행동으로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함께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김장을 도우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언어는 다르지만 진심만은 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준호 씨의 사과밭은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찼고 소피아와 저는 사과 따기 행사를 함께 도우며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을 축제에서는 제가 준비한 피아노 연주가 큰 호응을 얻었고 소피아는 합창단에 참여해 한국 노래를 당당히 부르며 무대에 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꿈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큰 선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러시아에서 아버지 미하일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처음엔 마을 어귀에서 어색하게 서 계셨지만 소피아가 할아버지 하며 달려가 안기는 순간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준호 씨는 정중하게 인사했고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간 함께 지내며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밤 식사 후 조용히 저에게 말하셨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니 미안하다.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저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늦게라도 이해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무렵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준호 씨와 저는 한국 전통 홀레복을 입었고 저는 피아노로 러시아 전통곡을 연주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문화센터 가족들 그리고 올가의 가족도 참석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날 저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소피아는 창문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엄마, 아빠, 눈이 와요. 눈사람 만들어요. 저는 준호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써나가요. 3사람은 손을 맞잡고 눈 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한국의 설원 위에 러시아에서 온 가족이 새로운 발자국을 남기며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낯선 땅에서 희망의 뿌리를 내린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전쟁과 불안 속에서 새로운 땅을 선택한 그녀의 용기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피어나는 감동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K 감동탐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